안녕하십니까. 네. 호모키 비누카 이상훈입니다. 또 한 달 만에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는 그런 라이브 방송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제 바야흐로 진짜 완전 여름이죠. 인제 완전 한여름입니다. 날씨도 굉장히 더워지고 인제 뭐 장마철이 시작이 됐죠. 다음 주는 계속 비가 온다고 하는데 저희 병원도 인제 뭐 원장 우리 여름이 인제 이비인후과의 비수기이기 때문에 저희 원장들이 인제 돌아가면서 인제 휴가를 가는데 제 카운터인 원장님 정 원장님이 인제 다음 주부터 2 주간 휴가를 가십니다. 제가 2주 동안 계속 저는 이 휴진 없이 계속 진료를 2 주간 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또 2 주를 제가 독박을 쓰고 나면 또 저도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저희가 각 원장마다 한 4 주씩 휴가를 갑니다. 여름이 제일 좋죠, 이비인후과 의사들한테는. 환자도 없고 좀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한인님, 김민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름철에도 여러 가지 이비인후과 질병이 있긴 하죠. 특히 기 관련한 질병들이 많습니다. 뭐 물놀이를 많이 하고 비행기를 많이 타고 하기 때문에 중이염이라든가 이제 뭐 웨이도염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있죠. 그리고 뭐 요즘은 또 살살 또 코로나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제발 병원에 오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거에는 근데 특이하게 뭐 코로나가 이상하게 여름에 많았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뭐 휴가를 간다고 이제 다 해서 원래 2 명씩 저희가 진료를 보는데 휴가 가고 1 명밖에 없는데 막 코로나 환자들이 막 많아져 가지고 환자들이 많아서 그 대기 환자들이 많고 해서 다들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불편해하고 또 저희들도 불편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발 좀 코로나가 여름에 유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김민님. 저번에 기지를 파지 말라고 하는 쇼츠를 잘 보셨다고 하네요. 그런 쇼츠가 있었나 봅니다. 그럼 코는 파도 되나요? 하시는데요. 예, 얼마 전에 왕건이가 박혀 있어서 손가락으로 아무리 파도 안 나와서 기계로 팠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코도 파 주시나요? 예, 코에 주로 코를 판다는 코딱지인데요. 코딱지는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코딱지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딱지는 주로 어떨 때 생기나 하면 코 안에 정상적이지 않은 분비물이 만들어질 때 코딱지가 잘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다 뭐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 염증이 생기면 코 안에 인제 나오는 분비물이 정상적인 분비물보다 좀 더 돼진다고 하나요? 좀 끈적끈적해지고 이런 경우에 인제 코딱지가 잘 생깁니다. 일반적인 콧물이 많이 안 나오고 일반적인 코 상태라면 코딱지도 많이 안 생기게 돼 있죠. 코딱지는 감기가 걸려서 농성 분비물이라든가 점액의 농도가 진해지면 잘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 잘 생기냐면 코를 자주 파는 사람들 코를 계속 건드리고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코가 헐어요. 그러니까 눈을 자꾸 비비면 눈이 충혈이 되고 눈곱이 많이 생기듯이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코 안을 이제 휴지 같은 거나 이렇게 수건 같은 것도 똘똘똘 말아서 이제 콧구멍 안으로 집어넣어서 막 닦는 분들이 깨끗하게 하려고 닦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 집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결혼하고 꽤 오래됐는데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몰랐습니다, 그렇게 코를 파는지. 그럼 화장실을 갈 때마다 보면 화장실에 뭐 휴지가 찢어진 조각 같은 것들이 인제 가끔 보여 가지고 '저게 뭔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화장지를 이렇게 찢어 가지고 콧구멍 안에 이렇게 닦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인제 설명을 하고 다시는 코를 파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자꾸 이렇게 코를 자꾸 파게 되면은 코 안에 점막들이 자꾸 손상을 입게 되고 오히려 딱지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코딱지는 안 파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코를 인제 깨끗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 인제 식염수 세척인데 식염수 세척은 너무 어려우니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면 대부분의 콧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제 샤워를 오래 하다 보면 코 안이 굉장히 습기가 많아지면서 웬만한 그 코딱지 같은 것들은 샤워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코를 풀게 되면 다 좀 축축해져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코를 가볍게 풀어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비인후과에 가시면 코 청소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정 그렇게 불편하시면 이비인후과에 오시면
코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 드릴 거예요. 예. 아치님. 후방 사골동에만 오랫동안 축농증이 있고 안구통, 두통 등이 심한데 대학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좋을까요? 숨 마취를 술 중에 조금씩 움직여서 위험한가요? 아, 후방 사골동에만 축농증이 있다. 예, 그런 분이 계시죠. 후방 사골동에만 축농증이 있고 이거 오랫동안 안 낫고 그 안에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그 후방 사골동이나 저평동에 있는 그 축농증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성적인 두통에 시달리게 되죠. 양쪽 미간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런 축농증 같은 거, 이런 그 부분에 이제 축농증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보통 수술을 권하기도 하는데 약을 먹고 아마 많이 했는데도 안 됐을 거예요. 결국 그래서 수술을 하자고 할 텐데 전신 마취로 하면은 뭐 의사도 편합니다. 의사 편한데 환자가 좀 불편하죠. 마취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깰 때 좀 힘드니까. 그 수면 마취나 부분 마취로도 가능합니다. 술 중에 움직여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 뭐 다 그 정도 테크닉은 다 있으니까요. 그 정도의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는 뭐 수면 마취냐 전신 마취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럴 때 정답은 그냥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하느냐 전신 마취를 하느냐 뭐 권하는 대로 하시는 게 낫지 내가 뭐 이걸 해 달라 저걸 해 달라 하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실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수술하는 선생님이 뭔가를 감안해서 하자고 그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래도 그 위치가 좀 깊어서 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전신 마취를 하자 그럴 거고 굳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케이스면 수면 마취로 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한이님, 원장님, 냉방병 때문에 귀가 멍멍하고 이명이 생길 수도 있나요? 냉방병 때문에 이명이 생길 수 있나요? 요새 에어컨 바람을 쐬고 나서 이런 증상이 생겨 걱정됩니다. 냉방병 때문에 이명이 생기거나 이명증이 생기지는 않지만 냉방병으로 인해서 뭐 코가 많이 막히고 콧물이 많이 나고 해서 자꾸 코를 훌쩍거리고 들이마시다 보면 귀가 멍멍하고 이제 귀가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그 귀에 이제 물이 차는 중이염 같은 게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냉방병 때문에 코가 많이 막히고 콧물이 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래서 코를 자꾸 세게 풀거나 들이마시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냉방병 때문에 뭐 어지럽거나 냉방병 때문에 이명이 생기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사계절 33님 50대 굉장히 질문이 기세네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50대 초반 남자분이시고 2주 전에 코로나 걸리고 지금은 완치가 됐다고 하시네요. 코가 살짝 막힌 느낌하고 조금 코 맹맹한 증상이 남아있다. 노파심에서 오늘 이비인후과 가서 목과 코는 내시경 하니까 깨끗하다고 축농증은 있을 수 있다고 엑스레이 찍어서 찍었는데 왼쪽 코에 약간 축농증이 의심이 되는 염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항생제 처방해 주길래 제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설사가 너무 심하고 원래 이것저것 약을 많이 먹었고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약 먹기가 부담스러워서 거부를 했다고 하시네요. 항생제 안 먹어도 상관없나요? 엑스레이상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인지 알 수 있나요? 바이러스면 항생제 필요 없지 않나요? 의사쌤은 콧물 나거나 냄새 나거나 심해지면 다시 오는데 지금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뭐 걱정이 되시면 안 먹을 수는 있겠죠. 엑스레이상으로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대부분은 세균성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게 되죠, 축농증은. 뭐 환자분이 굉장히 좋은 면역력을 갖고 있으시고 뭐 식염수 세척도 열심히 하시고 뭐 운이 좋으면 항생제 먹지도 않고도 나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뭐 면역력이 안 좋고 운이 없고 재수 없고 하면은 지금 항생제를 안 먹은 것 때문에 그 뒤로 계속 고생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제 그 선택에 의한 결과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선택은 인제 의사들이 보통 더 잘 아는 사람이 인제 어떤 선택을 권유했는데 본인이 뭐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뭐 약도 많이 먹고 해서 약 먹기가 싫고 그래서 약 먹기가 부담스러워서 인제 약을 안 먹으신 건데 근데 어쩔 수 없죠. 지금 그런 부담 때문에 안 먹었으니까. 약을 안 먹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불리한 점은 감수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걸 그냥 오롯이 그냥 감수하지는 마시고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시고 세척 열심히 하시고 뭐 그다음에 뭐 술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본인의 면역력을 키우시면 예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면서 코가 더 나빠지거나 누름코가 나오거나 이럴 때는 바로 병원 가서 항생제를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바이러스성 축농증이란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세균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는 보통 축농증이 농이 생긴 거잖아요. 농이 생겼다는 거는 뭐 이미 농성으로 콧물이 생기고 안에 염증이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럴 때는 항생제를 안 먹기는 좀 힘들죠. 근데 뭐 안 먹고도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100% 낫는다 보장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제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은 쪽으로 뭐 약도 쓰고 뭐 치료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제 대부분 확률적으로는 항생제를 먹고 한 2주 정도 항생제를 먹어야 되죠. 그래서 치료를 하고 식염수 세척하고 코에 뿌린 약 같은 걸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항생제가 먹기 싫을 것 같으면 식염수 세척이라도 열심히 하시고 누런 콧물이 많아지거나 코에 염증이 생기고 뭐 아프고 통증이 있다. 코가 많이 막히고 점점 더 나빠지는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대부분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들, 면역력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꼭 약을 안 먹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뿐이지 언젠가는 낫게 되죠. 근데 뭐 약도 안 먹고 빨리 낫기를 바라시는 건 쪼끔 무리가 있습니다. 약을 안 먹고 빨리 바라는 건 공부 안 하고 빨리 성적이 좋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약을 어차피 안 먹기로 결심을 하셨으면 세척이라도 열심히 한다든가 코가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약간이라도 안 좋아지면 바로 병원에 간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빌리지 님 "원장님 코가 간지러울 때 손가락에 힘을 줘서 코를 막 괴롭히면" 예 그렇죠. 이렇게 막 하면 시원해지고 하는데 과학진이 뭐 코가 가려워질 때 긁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뭐 이렇게 코를 막 코 안이 가려울 때는 이렇게 막 문지르면 당연히 뭐 덜 가렵고 시원하겠죠. 뭐 그건 과학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뭐 가려울 때 힘줘서 코를 막 이렇게 건드리면 시원하게 긁는 느낌이 나니까 당연히 가려운 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Fifty Shades of Grey 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이상훈 원장님 제가 생선을 좋아하는데 자방고등어, 밥 반찬으로 자주 먹는다. 기본 2마리 이상 먹는데 큰 뼈는 버리고 어쩌다 가끔 얇은 뼈는 모르고 먹기도 하는데 어쩌다가 걸린 느낌이 나곤 하는데 대처법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긴 하는데 당장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뭐 생선뼈 중에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가 굵은 것들은 이제 목에 걸렸다 그러면 거의 좀 많이 치명적이죠, 뼈 자체가 굵으니까.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가시들은 아주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씹게 되면은 그 씹어서도 넘길 수도 있고 보통 안 걸리기도 하는데 재수 없으면 또 걸리게 되죠. 근데 아주 크고 날카로운 생선뼈가 아니고 가늘고 이렇게 휘어지는 뼈 같은 경우에는 걸렸다고 하더라도 깊이 박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박힌 부분 쪽이 살 속에 들어간 부분이 연화가 됩니다. 뼈 자체가 연화가 돼서 이제 부러지듯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더 깊이 안 박히면서 그냥 빠져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쪼끔 기분이 나쁘다고 뭐 가글링 좀 하고 하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대신에 그런 가는 뼈가 아니고 딱딱한 뼈는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딱딱한 뼈 같은 경우에 인제 박히게 되면 이제 연화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그 박힌 상태에서 음식물을 자꾸 먹거나 하게 되면 점점 더 깊이 박히게 되죠. 보통 우리들이 왜 뭐 생선 가시가 목에 박히면 뭐 쌈을 싸 먹고 뭐 뭐를 이렇게 덩어리진 걸 먹게 되면 이게 쓸려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죠. 아주 가늘고 얇게 박힌 뼈 같은 경우에는 재수 좋게 그렇게 하면 넘어가기도 하지만 두꺼운 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걸 인제 마치 못을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더 깊이 박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뭐 인터넷에 유튜브인가 인터넷에 인도네시아인가 거기 여성이 생선에 가시가 박혀서 우리나라 사람들 하듯이 뭘 덩어리를 먹고 했더니 그게 이 피부를 뚫고 나온 걸 봤죠. 그런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피부 쪽으로 이 뼈가 빠져나온 게 인제 막 사진에 나오고 해서 해외 토픽에 뉴스에 나온 게 있어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 아주 딱딱한 뼈를 갖다가 박혔는데 그냥 덩어리째로 먹게 되면 이제 그런 식의 재수 없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인제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뭐 어떤 식의 확률에 투자할 거냐에 따라 달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확실하게 내가 근데 먹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딱딱한 뼈인지 뭐 가는 뼈인지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쪼금 안전한 거는 무리해서 뭐 이렇게 쌈을 싸 먹고 뭐 덩어리 덩어리해서 일부러 삼키고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가는 뼈 같으면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시가 걸렸다고 판단될 때는 가글링하는 정도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지나서 효과 해결이 안 되면 바로 이비인후과를 가 보시는 게 좋고 대부분 가는 뼈는 하루 이틀 사이에 저절로 자기가 연화돼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CKH님 안녕하세요. 역류성 위염이 있으면 후두염도 있는 건가요? 두 가지가 있어서 그런지 목에 걸리는 하얀 가래가 자주 나오는데 역류성 위염 고치면 되는 걸까요? 커피 자주 마시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역류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위염이라는 게 바로 뭐 역류성 위염이라는 건 그냥 위염이고 역류성 식도염이겠죠. 이제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되는 걸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보통 위염이 있는 분들 중에 있을 수 있고요. 위염이 있는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도 많고 역류성 식도염하고 역류성 인후도염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의 내용물이 역류해서 식도 부분까지 올라오는 걸 역류성 식도염. 그보다 조금 더 목까지 올라오면 역류성 인후도염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역류성 후두염이 있는 사람은 역류성 식도염이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 중에 식도까지만 역류가 일어나고 후두까지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100% 후두염이 있다고는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역류성 후두염이 있는 분들은 거의 식도염까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 방법은 똑같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역류성 후두염은 똑같이 제산제를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고 근데 제산제라는 거는 위산이 나오는 것 자체를 줄여주는 건데 역류 자체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역류 자체는 어떻게 막아야 되냐면 생활습관과 식이요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산을 역류시키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 것들이 카페인이죠. 그래서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카페인은 커피에 많죠. 그래서 환자분이 커피를 자주 마신다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나 역류성 후두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는 얼마든지 드셔도 되죠. 카페인이 없는 커피는 얼마든지 드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커피가 해롭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커피에 있는 카페인 성분이 해로운 걸 모르고 커피 대신에 나는 홍차로 바꿨어. 난 녹차로 바꿨어. 우롱차가 좋아. 이렇게 되면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나 홍차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커피를 홍차로 바꾼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카페인이죠. 카페인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카페인 외에도 주의할 거는 음주, 흡연 뭐 이런 것들, 밤늦게 먹는 거, 먹자마자 먹는 거, 급하게 먹는다든가 위에 오래 음식물이 머물게 하는 것들 있죠. 지방이라든가 또 글루테인이 많은 그런 음식들 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역류성 식도염이나 역류성 인후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역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 요즘 아주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읽어보시고 주의하시면 될 겁니다. 김민님, 회사에서 에어컨을 엄청 세게 틀어서 코가 엄청 마른다. 예, 그거 되게 힘들죠. 옛날에는 에어컨 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고 뭐 에어컨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름엔 감기 환자가 잘 없었는데 요즘은 그 바람에 여름에도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따갑고 중앙 냉방이라 끌 수도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스크를 쓸 수도 없고 고통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 환자들이 계속 이제 오는데 뭐죠? 날씨는 덥고 하니까 에어컨을 계속 틀어야 되고 또 저희는 대부분 호흡기 환자들이라서 오면은 그중에 뭐 코로나 환자도 있을 수 있고 뭐 바이러스들이나 이런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방에는 계속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면서 인제 환기도 하고 중앙 이제 환기 시스템도 있죠. 그런데 인제 그것 때문에 인제 쪼끔 습도가 좀 덜해질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회사 같은 데 계신 분들 같은 게 제일 문제가 저거죠. 특히 재수 없는 사람들은 인제 에어컨 바람이 천장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분들, 자기 자리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 자기가 이렇게 막을 수도 없고 정말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는 그럽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좋다고. 요즘은 마스크 쓰는 게 그렇게 남들 보기에 이상하지는 않으니까. 뭐 에어컨 바람이 세게 나오는 자리니까 마스크를 좀 써도 별로 덥지도 않을 거잖아요. 오히려 조금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좀 추운 것도 막을 수 있고 너무 에어컨 바람이 세게 들어올 때는. 아니면 계속 옆에 따뜻한 물을 두고 뭐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좋죠. 계속 물을 축이면서 아니면 물수건 같은 것도 괜찮아요. 손수건에 물을 좀 적신 손수건
따뜻한 물수건 같은 걸 좀 수시로 좀 왜 비행기 타면 왜 주는 거 있잖아요, 따뜻한. 그런 식으로 인제 개인 손수건에다가 인제 따뜻한 물을 잠깐 세면대 같은 데 가서 좀 적셔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닦아 가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의 방법이 있고 계속 수분 섭취는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뭐 별다른 방법도 저도 인제 뭐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그거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유가 맛있는 카페라테. 예. 카페라테는 우유가 맛있어야 되죠. 예. 목에 가래가 자주 껴서 하고 목을 자주 가다듬 예 이게 대표적으로 역류성 인후두염 환자 아까 질문해 주신 역류성 인후두염,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의 특징이죠. 자꾸 하다 보니 목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가래가 자주 낀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았는데 요즘은 뭐 20-30 대에서도 엄청 흔해졌죠. 제가 정신과약 클로자민 프로이머정을 오랫동안 먹고 있는데 클로자핀 부작용이 침이 많이 나오는데 침이 많이 나와서 목에 침이나 가래가 끼는 건가요? 그거 뭐 침 자체가 많이 생기는 건 그럴 수 있지만 가래가 끼는 원인이 그것 때문인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클로자핀은 허빈성 폐렴 위험이 높다고 한다. 아 그럴 수 있겠죠.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침이 많이 분비게 되면 그게 자꾸 우리가 사례가 걸린다고 하죠. 사례가 걸리는 일이 높게 되면 허빈성 폐렴 위험이 높은데 그 자체가 사지 정신이 멀쩡하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사람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침상에 누워서 막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허빈성 폐렴 위험이 높겠지만 환자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에 가래를 하고 가다듬지 않으면 기도로 허빈될까 봐 무서워서 계속 목을 가다듬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허빈성 폐렴이 생기지는 않고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허빈성 폐렴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목이 아프다는 건데 하고 가다듬지 않아도 될 거 네 그거 가다듬으실 필요가 없고요. 할수록 이 목 안에 있는 점막들이 서로 마찰이 심해져서 더 부어서 이물감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더 점점 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럴 때는 그냥 가볍게 물을 많이 드시는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꿀꺽 삼킨다든가 물을 이렇게 삼키는 거죠. 침을 삼키는. 그러니까 물을 계속 마셔 주는 것들이 오히려 목을 가다듬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 너무 막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마찰이 심해져서 오히려 붓기가 더 심해지고 이물감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클로자핀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허빈성 폐렴이 생길까 봐 자꾸 걱정이 돼서 하시는 거는 별 이득도 없고 또 허빈성 폐렴을 막을 수 있는 이득도 없고 오히려 더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김홍성님, 원장님 가끔 귀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씩 하는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고막이 찢어진 걸까요? 예, 일단 고막이 찢어지는 일이 생기려면 고막이 찢어질 만한 액시던트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인제 누구한테 뺨을 맞았다. 뭐 날아오는 축구공에 맞았다. 아니면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고 아주 깊은 데 들어갔다. 아니면 뭐 케이블카를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갑자기 귀가 멍멍해졌다. 나도 모르게 세게 코를 풀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누군가 내 귀에 대고 귀 구멍에다 대고 막 이렇게 바람을 세게 불었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귓구멍에다 대고 바람을 세게 빨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뻑 하고 터질 수도 있죠.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외상을 입을 만한 그러니까 고막이 터질 만한 액시던트가 있게 되고 대부분 그런 액시던트는 뭐 자다가 무의식 중에 생긴 일이 아니라면 그 당한 사람이 기억을 못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의 에피소드가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소리가 크게 나든 통증이 있든 어떤 식으로든 그러고 나서 귀가 갑자기 멍멍해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고막이 찢어졌을 때는 소리가 나는 것보다 멍멍해지는 게 제일 더 첫 번째 증상이거든요. 통증이 있고 난 다음에 멍멍해집니다, 귀가. 왜냐하면 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치 뭐 귀 안에 물이 들어간 것처럼 오히려 멍멍해져요, 구멍이 난. 그다음에 저런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게 가끔 날 수 있는데 오히려 바람 빠지는 소리보다는 귀가 멍멍해지는 게 더 고막이 터졌을 때 나는 소리 정상이다. 그럼 쉬 하는 소리는 어떨 때 많이 나느냐. 저런 게 인제 이명이라든가 아니면 이관 기능, 귀하고 코를 연결해 주는 그 관의 압력이 제대로 잘못될 때, 코가 막히거나 코로 숨쉬기 힘들 때 아니면 이렇게 코를 자꾸 훌쩍거리거나
그 침을 꿀꺽 삼킬 때 갑자기 찌걱찌걱 한다든가 씩 하는 소리가 날 수 있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고막이 찢어진 건 아닐 거고요. 그 소리가 가끔 날 수는 있지만 너무 자주 나게 되면은 이제 그 이관 기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고막이 좀 늘어났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보다 산이 좋아. 예. 젊었을 때는 바다가 좋았는데 나이 들니까 산이 좋죠.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따려고 몇 번 잠수를 했는데 귀가 너무 아파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압력 때문에 귀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나요? 물이 들어갔다가 빠졌다 하는 건데 왜 염증이 생기나요? 예.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귀에 잠깐 물 들어갔다고 염증이 생기지는 않을 테니까. 몇 번 잠수했는데 귀가 너무 아팠다. 물이 들어갔다고 귀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귀를 뭐 물 들어간 자리를 막 후비거나 막 건드려 가지고 찢어지거나 뭐 상처가 나고 뭐 웨이도염이 생기고 이럴 때는 염증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압력 때문에는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압력 때문에.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누군가가 뽀뽀를 한다고 피부에 뽀뽀를 한다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빨아 뽀뽀를 한다고 이렇게 음압을 이렇게 압력을 줘서 당겼다고 칩시다 이런데 그죠? 그럼 여기가 인제 빨갛게 이렇게 피 멍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충혈이 될 수 있잖아요 피부가 그죠? 어 그런데 이건 피부는 그만큼 튼튼한 조직입니다. 근데 이 귀 안에 있는 건 점막이라고 해서 훨씬 더 야들야들하고 인제 그 피부의 그 뭐죠? 이 배리어가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강한 압력이 가게 되면 이 핏줄이 터집니다. 핏줄도 터지고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오신 분들 중에 귀가 멍멍하고 귀가 안 좋다고 해서 보면 그 고막을 보면 고막이 전부 다 안쪽에서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피가 나는 게 아니고요. 고막 안쪽에서 실핏줄이 터져서 그 고막 색깔이 벌겋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핏줄이 터지는 거죠. 그 압력이 안 맞으니까. 이 압력 때문에 그 가는 핏줄들은 사실 우리 몸에 이런 핏줄들은 아주 혈관벽이 튼튼하지만 이 점막 안에 있는 작은 혈관들은 아주 그 혈관벽이 얇기 때문에 우리 왜 눈도 되게 좀 충혈이 되거나 뭐 쪼끔만 해도 실핏줄이 터지기도 하고 코피도 그렇죠. 귀 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안의 점막도 그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강한 압력 차이에 의해서 실핏줄이 터져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압력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거지 물이 들어갔다 빠졌다 한다고 염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아치님 아까 아치님은 아까 질문을 주신 분인 것 같은데 만성적인 후방사골동염 아까 말씀하신 거죠. "정상의 강도와 농후양 모두 우측이 심하다. 이런 경우 우측만 수술해도 될 거야. 한쪽만 수술할 때 나중에 이질감이나 건조감의 차이로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편인가요?" 예 이런 건 이 아치님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의사가 결정을 할 겁니다. 그 반대쪽도 수술할 만한 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술할 거고 수술할 필요가 없는 곳이면 당연히 수술을 안 하겠죠. 환자분이 지금 뭐 한쪽만 수술하면 이질감이나 건조감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도 이질감, 건조감이 없도록 반대쪽도 그냥 수술을 해 주세요 한다고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술해 주는 의사는 없지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하는 범위는 의사들이 보고 CT나 이런 내용을 보고 여기까지 수술하고 수술 방법도 다 정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 환자분이 뭐 안 하는 오른쪽만 염증이 있으니까 오른쪽만 수술했다가 왼쪽하고 오른쪽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럼 왼쪽도 하는 김에 그냥 다 뚫어 달라고 할까? 그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의사가 "아 그러면 그렇게 해 드릴게요." 하는 의사는 없어요. 그렇게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아무리 해 달라고 매달리셔도 안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수술이니까. 반면에 그렇게 이야기하든 안 하든 환자분이 수술을 하기 싫어도 오른쪽은 안 하고 한쪽만 하고 싶어도 CT를 봤을 때 왼쪽도 나중에 놔두면 염증이 지금 손을 안 대면 나중에라도 염증이 생길 만한 어떤 나쁜 소견이 있다. 그러면 환자분이 제발 이쪽은 수술하지 말고 한쪽만 해 달라고 매달려도 아마 의사들이 수술할 겁니다. 이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 년째 다이어트님 문득 궁금해졌는데 이비인후과에 귀 아플 때 쓰는 그 빨간색 조명 있는 따뜻한 귀에 대는 기계는 용도가 뭔가요? 예 20 년째 다이어트님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귀 아플 때 쓰는 그 빨간색 조명이 인제 적외선 치료죠, 적외선 치료. 귀에 대는 기계의 용도가 뭔가?
저도 그게 용도가 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 제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생활을 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따는 동안에 한 번도 대학병원에서 그 치료를 환자들한테 한 적도 없고 제가 그거를 환자들한테 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인제 제가 개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그거는 병원에 갖다 놓고 그걸 사용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게 어떤 용도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안과에라도 가면 그런 게 있죠. 적외선이니까 인제 어느 정도 살균 효과가 있고 뭐 마르게 하는 드라이업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 같은 경우에 인제 치료를 하고 뭐 귀를 우리가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귀를 좀 마르게 귀는 좀 마른 게 좋기 때문에 수분이 있는 것보다 마르게 하고 적외선을 통과한 뭐 그런 불빛 때문에 아주 미미한 살균 효과라도 있을 거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이미 그전부터 병원에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걸 해 주는 병원 안 해 주는 병원하고 인제 예 다르게 여기기 때문에 의사들도 인제 무의식 중에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저희 병원도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데 어 그냥 "치료만 받고 집에 가라." 뭐 대학병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 병원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 환자들이 알게 모르게 습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떤 뭐 정신적 위안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 반. 실제로 뭐 아주 큰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되는 뭐 해롭지는 않으니까. 그런 종류의 느낌으로 이 적외선 치료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뭐 그게 차지하는 치료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조금은 낫겠죠. 대신에 그 상기도 치료라고 해서 이렇게 호흡기로 이렇게 뭐죠? 수증기를 쬐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하시면 뭐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조명이 있는 따뜻한 귀에 대는 기계 용도는 귀를 인제 치료한 귀 쪽을 마르게 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살균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비킹님. 고2 딸아이가 이석증이라는데 약만 먹으면 되는 건가요? 뭐 이석증은 약을 먹을 필요는 크게 없죠. 이석증은 약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 빠진 돌을 원위치시키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물리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석증이 맞다면 물론 약도 먹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석증이 있고 난 이후에 생기는 아주 잔잔한 어지럼증을 줄여주는 약들이 필요하니까 다시 이석이 발작 안 하더라도 발작하는 그 사이사이에 약간의 뭐죠? 구토, 구역감 좀 울렁거리는 느낌 이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약을 먹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석증은 인제 그 빠진 돌을 원위치시키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근데 보통 고등학생이 이석증이 어린 나이에는 이석증이 생기는 경우가 좀 드문데 만약에 이석증이 맞다면 아마 머리를 이렇게 움직여서 그 돌을 원위치시키는 운동을 하는 걸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게 잘 되면 대부분 뭐 약물 치료 없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석증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치료를 안 받더라도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죠. 네, 강나영 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70대 초반의 엄마가 보건소에서 코로나 백신 화이자는 처음 맞으셨어요. 주의사항에 고열, 두통, 경련 등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으라고 쓰여 있는데 한 며칠 동안 지켜봐야 하는가요? 한 2-3일 정도 지켜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그날보다는 그다음 날 쪽에 많고 보통 한 2-3일 안에 열이 나거나 약간의 두통, 경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대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사 맞은 자리는 한 이틀째부터 좀 많이 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2-3일 정도 지켜보시면 됩니다. 아메리칸 빌리지 님. 귀에 물이 잘 차는 편인데 수영이나 샤워할 때 어떻게 주의해야 하나요? 물이 고여서 생기는 병이 있을까요? 3 미터 기마개 같은 걸 귀에 꽂고 3 미터 기마개 3 미리 기마개겠죠? 3 미리 3 미리 기마개?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귀에 꽂고 수영을 하면 괜찮을까요?" 하는데요. 스위머스 이어라고 있죠. 스위머스 이어라고 서퍼스 이어, 스위머스 이어 인터넷만 찾아보셔서 이미지만 보면 스위머스 이어, 서퍼스 이어라고 해서 하와이에서 서핑 많이 하는 사람들의 귀 모양 그다음에
수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스위머스 이어는 다른 말로 웨이도 습진을 말하는데 수영이나 이런 걸 자주 하는 사람들은 웨이도에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웨이도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물이 습한 그게 들어갔을 때 습진처럼 귀 안에 피부병, 귀에 피부병이 생기는 건데 이제 너무 수영을 많이 자주 하시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게 이제 웨이도 습진, 스위머스 이어, 그다음에 서퍼스 이어라고 이제 따로 너무 찬 게 귀에 자꾸 들어가면 귀 모양이 변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물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생기는 병이고요. 너무 수영을 많이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귀마개 같은 걸 꽂고 수영을 하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완벽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 자체는 귀를 안 파면 귀 안에 일정량의 귀지가 있는데 그 귀지가 귀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거든요. 막아주고 또 설사 귀에 물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대부분 수증기로 마르기 때문에 뭐 수영을 매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매일매일 뭐 2달, 석 달 매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귀에 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스위머스에는 이제 귀에 물이 쫙 들어가는데 그걸 닦아내려고 자꾸 이렇게 귀를 만지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생기죠. 땡수리님, 선생님, 갑자기 왼쪽 겉귀가 아픈 거 왜 그럴까요? 왼쪽 귀 바깥이 아프단 말이죠. 반나절 동안 아파서 진통제 맞고 난데 괜찮아졌다고 하시네요. 겉귀는 기음 건강랑도 상관이 있나요? 귀 겉에 이 펄럭거리는 이거 말하는 거죠. 예, 귀 바퀴가 아마 아프셨던 모양인데 귀 바퀴는 대부분 외상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잘 때 이렇게 접힌다든가 어딘가에 부딪혔다든가 아니면 뭐 겨울철엔 동상 이런 것 때문에 잘 생기고요. 아니면 뭐 벌레에 물린다든가 이런 대부분 외부 자극에 의해서 많이 생기죠. 온도의 변화, 뭐 압력의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생겨. 뭐 안경을 오래 끼고 눌린다든가, 뭐 귀걸이 때문에 아프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쪽으로 눌려서 잤다든가, 그러니까 혈행 장애가 있다든가, 그귀 뭐죠? 이어폰이라든가 이거 뭐죠? 헤드셋을 오래 낀다든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예. 귀 후비는 거하고는 귀 후비는 거도 상관이 있어요. 왜냐면 귀를 자꾸 파는 사람은 결국 귓바퀴까지도 염증이 가니까. 예. 자유롭게님, 후비루가 심해서 목에 가래가 걸리는 느낌이 불편하다. 코 때문인지 역류성 문제 때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 후비루라는 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후비루, 후비, 코 뒤쪽에서 콧물이 넘어가는 걸 후비루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코 때문이죠. 후비루 자체는. 근데 만약에 환자분 질문이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데 이게 코 때문인지 역류성 식도염이 때문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이렇게 질문이 된다면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구분을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후비루 때문에 목에 가래가 걸리는 게 후비루 때문에 목에 가래가 걸리면 그건 코 때문이고 후비루라는 말을 빼고 목에 자꾸 가래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후비루로 인한 건지, 후비루, 코에 의한 건지, 아니면 목이 여기 간질간질해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생긴 건지 그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그 코 쪽에 문제가 있나, 비염이나 알레르기, 축농증 같은 게 있는지 엑스레이를 찍거나 알레르기 검사를 해봐서 코 쪽에 문제가 있나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후두 내시경을 해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둘 중에 뭐냐에 따라서 약 먹는 게 달라집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항생제 없이 그냥 식도염약 같은 거, 식도염약이나 인후두 역류성 식도염약을 먹으면서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먹는 약이 다르죠. 그래서 둘 중에 뭔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환자분은.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해 보시면 돼요. 원장님, 김민님, 원장님 수면무호흡증 있는 사람한테 양압기가 좋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서 제가 수면무호흡이 있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자야 하나요? 예,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자지는 않고요. 의사 선생님이 없을 때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면 병원에 있는 그 수면무호흡증을 기록하는 기계가 있어요. 환자분 머리하고 얼굴하고 코하고 이 목 쪽에 다 이렇게 붙여 가지고 환자분이 그걸 얼굴 온몸에 붙인 상태로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는 사이에 그 기계가 환자분의 수면 무호흡을 측정을 합니다. 하룻밤에 1시간당 얼마나 코를 골고 무호흡증이 얼마나 있고 산소 포화도는 얼마나 떨어지고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하죠. 그래서 시간당 호흡이 얼마나 정지되는지, 시간당 산소 포화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 사람은 코를
어 6시간 자는 동안 몇 시간을 코를 고는지, 몇 시간은 코를 안 골고 자는지, 자다가 깼다가 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나오죠. 그게 인제 수면 다운 검사라는 건데요. 요즘은 인제 그 병원에서 기계를 줘서 환자가 집에서 자기가 셀프로 레코더해서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인제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하게 되죠. 예, 조르주 님. "코 막힘은 없는데 숨을 쉬면 한쪽 머리만 무겁고 시원해지는 느낌이 없다. 위에서 꽉 붙는 건지 콧물이 차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축농증일 가능성이 클까요?" 자, 축농증의 대표 증상은 코 막힘, 그다음에 색깔 있는 콧물, 이제 끈적끈적한 콧물이죠. 그다음에 후비루,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거. 그다음에 뭐 이 미간의 통증이라든가 얼굴의 통증이나 이빨의 통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콧물이 자꾸 넘어가니까 기침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란 가래, 노란 색깔 있는 농성 분비물이 나오는 게 특징이죠. 이게 축농증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조르주 님이 코도 안 막히고 뭐 콧물도 안 나오고 이런 농성 분비물도 얼굴도 안 아프고 단지 그냥 머리 한쪽만 무겁고 시원한 느낌이 없다. 그렇다면 이게 축농증이 아니냐?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100%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아까 그 아치님인가 왜 그 사골동 뒤쪽, 그러니까 코 저 깊숙한 곳 쪽에 인제 축농증이 있는 경우, 아주 포칼하게 아주 미니멀하게 쪼끄만 이렇게 축농증이 있는 경우에는 콧물도 안 나고 코 막힘도 없고 아무 다른 증상 없고 오로지 두통만 있고 머리만 아픈데 뭐 CT를 찍어 보면 그 안에 아주 작은 축농증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만약에 너무 이렇게 머리도 띵하고 뭐 머리가 무겁고 시원해지는 느낌이 없고 뭔가 코도 맹맹하고 인제 뭐 코 상태가 원래 내가 항상 건강할 때하고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면 병원 가셔서 내시경 검사하고 CT를 찍어서 그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게 한 일주일 그러다 만다. 그러면 병원 갈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뭐 한 달째 그렇다. 뭐 두 달째 그렇다. 뭐 계속 뭐 그랬다 안 그랬다 반복한다.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 이러면 가까운 뭐 이비인후과 가셔서 사진 찍고 내시경 검사해 보시면 됩니다. 뭐 CT가 있는 병원에 가서 하시면 좀 더 확실하고요. 그게 안 되면 단순 엑스레이라도 찍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CT를 찍어 보는 게 좋겠죠. 김원희 님, 67세 여성님이시고 어 한 달 전에 축농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네요. 축농증균이 목 뒤로 넘어가니 수술을 하자고 하시는데 꼭 해야 되나요? 아, 이제 축농증인데 수술을 하는 경우는 뭐 인제 의사마다 그 지침이 다르겠지만 음 요즘의 추세는 그렇게 수술을 서둘러 하지 않습니다.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죠. 보통 인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수술에, 옛날에는 제가 수술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인제 수술을 굉장히 좀 줄여서 하는데 그 이유는 인제 어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죠. 물혹이라고 해서, 코 안에 물혹이라고 해서 수술로 외에는 없앨 수 없는, 수술로밖에 없앨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코뼈가 휘어 있다든가 아주 큰 물혹이 있다든가, 그래서 농이 차 있는 그곳이 아주 심하게 막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를 뚫어 줘야지 되는 사람들, 약물로 그게 뚫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술을 하게 돼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제 기준은 보통 어 6 주까지 약을 먹습니다. 6 주. 그러니까 첫 2주 약물 치료를 해서 대부분 좋아지는데 그 첫 2주 동안 안 되면 다시 2 주를 더 약을 쓰고 그다음에 한 2 주에서 4 주를 약물 치료 없이 그 식염수세청이랑 코에 뿌린 약으로 계속 치료를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 한 2주 정도 약물 치료를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인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할 때 이쯤은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되고,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또 재발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약물 치료로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안 하는 게 인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뭐 한 달 전에 이미 충동증 진단을 받고는 계속 약을 먹었는데 한 달 동안 그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4주 동안 약을 계속 먹이고 뭐 식염 세척도 하고 코에 뿌리는 약도 뿌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어서 수술하자는 경우라면은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그냥 처음부터 뭐 코에 혹이 많고 이거는 수술 외에는 CT를 찍어 보니까 도저히 답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분이다. 누가 봐도 안 좋다. 뭐 환자분도 사실은 진단을 이번에 받은 거지 사실은 뭐 1 년, 2년 전부터 코 때문에 코로 숨은 하나도 못 쉬고 늘 누런코가 나오고 코는 항상 문제였다. 이렇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뭐 평소에 괜찮다가 갑자기 이번에 처음 콧물 나오고 코 막히고 뭐 약을 몇 번 먹어 보지도 않았는데 수술하자는 거면 쪼끔 더 약을 먹고 치료를 해 봐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케이스인지를 몰라서 뭐 수술을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이님, 요새 피곤해서 그런지 자고 일어나면 목이 따가울 정도로 말라 있는데 입 불리고 자는 것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요새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뭐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을 많이 틀어 놓고 자면 요즘 입이 많이 마르죠,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에어컨 아마 켜고 주무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가 많이 막혀서 입 벌리고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염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환자분이 입 벌리고 자는 버릇이 있다는 거는 코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편도가 크거나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입 벌리고 자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가 막혀서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린다든가 아니면 편도나 이쪽 뭐 아데노이드가 크다든가 뭐 어떤 식으로든 어 이런 쪽에 구강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서 입을 벌리고 잘 텐데 그걸 그냥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뭐 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자면 된다. 뭐 코를 뭐 확장하는 뭐 어떤 기구를 끼면 된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것들은 좀 비과학적이고 왜 코가 막히는지 왜 입 벌리고 자는지는 한번 이비인후과 가셔서 코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아니면 집이 너무 건조하거나 자는 환경이 너무 뭐 에어컨을 많이 쐈다든가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슬동자님, 안녕하세요. 요즘 카메라가 달린 기후베개가 많이 팔고 있어서 그거 사서 귀를 파곤 하는데요. 사용할 때는 깨끗하게 파지는 것 같긴 한데 기지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손으로 파는 것보다는 안전한 것 같은데 그냥 안 파는 게 좋은 건가요?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지만 저는 한 번도 제 귀를 판 적도 없고 저희 가족들 귀지를 파준 적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 불려다가 귀도 거의 안 파집니다. 귀지는 제가 아까 뭐 잠깐 수영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정량을 유지하려는 보존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이 귀지를 일정 부분을 없애면 그 없앤 만큼 인해 보충이 돼서 다시 유지를 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꾸 귀를 파는 만큼 기지는 다시 또 우리 몸은 그걸 만들어내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기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코딱지하고는 다릅니다. 코딱지는 밖에서 만들어져서 나온 먼지나 이런 게 트래핑된 거고 우리 귀지는 우리 몸에 분비물이 만들어져서 일정 부분 그 안에는 좋은 형성분이 많아요. 뭐 라이소자임, 락토페린 이런 세균을 죽이는 그런 효소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귀지는 온전히 다 우리한테 해롭고 나쁜 거라고 보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카메라 달린 기후백계까지 팔아서 그걸 카메라 가지고 파고 하는 거는 재미는 있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그게 많이 팔린다고 하니까 올여름에는 이비인후과에서 많은 환자들이 또 그것 때문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시네요. 뭐 분명히 저러다 다치고 또 문제가 생겨서 뭐 웨이더염이 생기고 해서 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도토리님, 코가 건조하면 보통 눈이나 입도 건조해지나요? 예, 뭐 일반적으로 코가 건조하면 제일 먼저 마르는 게 입도 같이 마르고요. 눈도 마른지 마르겠죠. 보통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한테 많습니다. 노인분들은 피부도 건조해지고 모든 점막이 다 건조해지죠. 안구 건조증, 뭐 입안의 수분도 덜해지고. 그 노인분들이 그 건조증이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인제 생리 전후로 인제 그 호르몬 분비에 따라서 인제 건조한 게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계절별로 뭐 건조한 계절이라든가 뭐 에어컨 바람 많이 쐰다든가 선풍기 바람을 많이 쐬거나 이럴 때 또 예 건조해질 수 있겠죠. 보통 건조한 환경에 있을 때는
눈 안구 건조증, 그다음에 구강 건조증, 코 건조증이 다 같이 오는데 그중에서 이제 코가 가장 먼저 그걸 인지할 수 있어요. 코가 건조하는 게 제일 이제 척도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쉬는데 아무리 입을 힘으로 쉰다 그래도 모든 사람은 거의 90% 이상 코로만 숨을 쉬기 때문에 코가 제일 먼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코가 건조한 걸 보고 '아 날씨 좀 많이 건조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착한 맛 던진에서 통계님. 아 네. 오랜만에 질문을 주셨네요. 착한 맛 던진에서 통계님은 제가 그 닉네임이 아주 재미있어서 항상 질문을 하실 때마다 반갑습니다. 외이도가 너무 가렵다고 하시네요. 병원 가도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어 "외이도가 너무 가렵다. 병원 가도 이상이 없다." 근데 병원 가도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아마 더 소독하고 약을 다 발라 줄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아마 그 가려운 건 없어지실 텐데 보통 웨이더의 가려움증은 겉으로 이상이 없더라도 인제 그 피부 건조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그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가려울 땐 밖에서 이렇게 이 귀를 직접 만지지 마시고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닦아 예 쪼끔만 누르기만 해도 괜찮아지죠.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정 가려우시면 그 이비인후과 가셔서 뭐 괜찮더라 겉으로 보기 괜찮더라도 소독이나 그 가려울 때 바를 수 있는 그런 연고 같은 걸 좀 발라 달라고 하시면서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가려우시면 그 가려운 걸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경우에 인제 먹는 약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가려움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힐 수는 있죠. 아마 근데 이상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웨이도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한 번 더 병원에 가셔서 계속 가려우시면 진료를 한 번 더 받아 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제 그걸 하고 그 질문하고 이런 걸 마치고요. 여름에는 귀 증상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귀를 많이 만지시고 또 여름에도 건조한 거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신경 많이 쓰시고 저도 인제 곧 휴가를 가는데 다음 달 같은 경우에 제가 다음 달에 제가 휴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아마 8월 달도 7월 달도 제가 넷째 주는 아마 어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또 여러분들하고 뵙겠습니다. 오늘도 뭐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많이 들어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 달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